2022년 12월 26일 북측의 무인기가 남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2월 27일에 또다시 북측의 무인기가 재차 남침을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천 성모도에서 관측이 됐다. 강화군에서 이러한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니까 연 이틀 우리가 북측의 침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 영공을 침범했다 하는 것도 엄연한 침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공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토라고 하는 것은 영토, 그야말로 육지, 토지, 영해, 그리고 하늘인 영공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대한민국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일반적인 통틀어서 표현하는 것이 영토입니다.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땅을, 우리 영토를 침범했다. 그러면은 무인기 5대만 왔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합참에서 포착한 것이 5대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착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이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서 출동하던 KA-1 경공격기가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원도에서 또 북한 무인기가 포착이 된 것인가? 이것도 우리는 그 소식을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 무인기를 발견한 것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알린 이런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남하하기 전에 포착을 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것을 포착하는 그 능력이 향상된 거다.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우리 자체 평가인 것이죠. 그리고 오전 10시 25분부터 이 북한 무인기로 추정이 되는, 왜냐하면 잡아서 확인을 못했죠. 그냥 일정한 시간 동안 쫓고 쫓다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항적이 경기도 일대에서 포착이 됐다. 이런 겁니다.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공중 사격도 했는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공중 사격은 헬기만 했다. 거기 출동한 그 비행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에서만 사격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결과는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헬기만 사격을 한, 그리고 출동한 전투기, 이런 그 경공격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공중 전력 위주로 격추를 하려고 했던 거, 이거 잘못됐다는 지적이 벌써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실제 훈련을 할 때도 그러했고, 이 대응 매뉴얼을 보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국지 방공 레이더, 그리고 이 레이더의 정보를 받는 벌컨포 운용 대공 방어부대에서 이걸 맡아서 해야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것이 국내 뉴스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 북측의 침공, 그리고 우리의 격추 실패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은 대단히 뜨겁습니다. 긴박하고 그리고 우려하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한국 영토를 침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침입 이런 말을 쓰는데, 침입하면은 별로 위험성이 크지 않은, 지나가다가 남의 주택에 문을 연다든지 울타리 안에 들어온다든지 하는 이 정도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적국끼리 실제로 무기로 쓰이는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공격입니다. 침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것을 보도할 때 그 용어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무인기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침공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자국의 영토 보존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 이렇게 밝혔고, 이번 이 김정은이의 침공, 그리고 우리의 방어 실패,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는 군사 전문가들, 그들의 이야기도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VOA 뉴스가 뽑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는 생화학 무기 운반도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 우리 한국에서는 북한의 무인기가 그게 그렇게 성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야 새총에다가 폭약을 달아서 날려도 그 폭약은 터집니다. 이 원리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우리가 익히 들은 그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는 한국은 당장 북한의 이 무인기, 여기에 드론을 포함시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로 침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 한 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실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였던 그 미국 공군 준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티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비록 그게 조잡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무기를 실어서 도시들, 서울이니 인천이 하는데 공격을 단행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 무인기가 항공기가 많이 다니는, 항공활동이 많은 김포, 인천 이곳을 비행한 이거는 직접적인 위험이다. 그런데 여기 빠진 게 있죠. 서울에 들어왔다. 바로 이런 겁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 그는 이번에 지금 계속 무인기로 침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첫 12월 26일자 침공을 가지고 북한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내놨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그 자기들의 무인기의 성능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을 것이다. 이 성능이라는 것은 하나는 정찰 역량, 또 하나는 운반 능력. 이 운반 능력이 바로 생화학 무기, 폭탄 이런 것을 운반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무인기에 대한 방어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대응 속도가 어떤가를 파악하려고 한 거다. 그런데 우왕좌왕하고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차 침공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식의 무인기를 사용한 공격을 더 늘려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 26일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들어왔다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핵공격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인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이죠. 북한은 마음을 먹으면 아무 때나 공격을 하겠다. 그리고 봐라. 이런 공격 역량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됩니다. 랜드연구소의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북한의 드론이 위험하다. 이번에는 무인기인데 사실 북한의 드론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할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이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 측은 이러한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해서 이번에 무인기에서 봤듯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게 이번에 밝혀져 버린 거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영토에 대한 침공이다. 그러니 한국은 이 방공체계 또 전투기를 가지고 격추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북한 무인기를 파괴하는 그런 능력을 빨리 구비해야 한다. 시급하다. 다들 깜짝 놀란 겁니다. 한국이 이 정도다. 그래, 한국 측은 전투기며 헬기 이걸 20대 정도가 출동을 했는데 격추에 실패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군 관계자는 해명이라고 할까 변명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 밑에 어떤 쇳조각이나 파편이 떨어지지 않게 대응을 하다 보니 격추시키는 데 실패했다. 전쟁이 벌어져도 이렇게 말을 할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끔한 그런 변명하지 말라는 지적이 나왔죠. 미국 스티렐 전 차관보 얘기는 이겁니다. 북한 무인기는 격추되었어야 한다. 한국이 실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보호를 위해서 제대로 못 싸웠다. 이런 변명을 하니까 무인기가 이렇게 영토 내로 들어오고 또 민감한 지역 이런 데 접근을 할 때는 화기나 대공포를 활용해서 격추해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격추를 못 시키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있다. 바로 제머라고 하는 그래서 통신이나 레이더 체계의 사용을 방해해서 이 무인기와 북측의 지휘소 사이의 교신을 방해함으로써 그 비행체를 추락하게 하는 이게 바로
군사적으로 정당한 대응 방식이다. 그러니 한국군은 이런 통신을 교란시키는 이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때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못 쓴 것 같습니다. 또 수도방위 사령부, 우리 한국의 군은 한남동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아서 그래서 이 북측의 무인기는 막아내지 못했고 격추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없어지면 용산과 한남동이 없어지고 다시 옛 청와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만일 그랬더라면 북한 무인기는 격추시켰을 것인가? 뭐 그런 기대, 지나간 일이지만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무인기를 파괴할 그 역량을 갖지 못했다면 이거 당장 갖춰야 한다는 것이 누구 할 거 없이 단일하게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에 크나큰 실패를 했다. 패배를 했다. 그게 국민의 목숨을 빼앗을 그런 일을 저질러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대단히 큰 겁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의 남침, 이게 우리 한국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 그런 위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 또 미국 측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생화학 무기 운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격추시켰어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으로서는 그게 진짜로 그런 걸 싣고 왔으면 그냥 국민들 다 죽은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 뉴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일보를 보면은 수도권 북부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공했다 해서 침공이라는 표현을 썼고,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미사일 뺨치는 위협, 러시아군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 무기, 북한도 꺼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중앙일보의 경우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던 그 무인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인기에 폭탄을 탑재할 경우에 직접 미사일이 와서 직격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위협이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닌 것이죠. 미국에서는 생화학 무기를 실어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와 조선일보를 보면은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상공까지 침투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 무인기의 항적을 쭉 전체를 다 파악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그 뉴스 자원이 있으면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 근거는 12월 27일 군 소식통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무인기가 은평구 방향으로 진입한 것은 물론이고 서울 한강 이북에 해당하는 용산 근처를 비행하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을 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랬다면 서울 한복판마저 뚫린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합동참모본부가 12월 27일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이성준 공보실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다. 이 항적이라고 하는 것은 합참이 잡아낸 그 무인기의 그 자취,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거의 다 못 잡았다. 띄엄띄엄 잡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그리고 3m 이하의 무인기는 좀 작은 이런 거는 식별이 제한된다.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 뉴스 제목만을 본다면 용산까지 왔다 갔다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죠.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이 없다. 그러면 이게 용산 쪽에 들어와서 비행한 적이 없다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비행한 적이 없다가 아니고 용산 상공에 비행했다는 그 자취를 우리는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합참의 이야기는 그거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합참은 그 지금 발표한 거 이외의 어떤 항적을 못 찾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공을 당했을 당시에 국토교통부는 김포공항에서 12월 26일 오후 1시 8분부터 2시 10분까지 62분 동안 항공기 이륙을 중단시켰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12월 26일 오후 1시 22분부터 2시 10분까지 항공기 이륙을 중단했습니다. 48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군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국 측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공군 전투기, 공격 헬기, 경공격기 이런 것으로 대응에 나섰고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됐을 때 헬기에서 20mm 기관포로 100여 발을 사격을 했다. 그러나 격추에 실패했다. 이것이 우리 군의 대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인기 격추에 실패하고 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게 소위 맞불작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단급 무인 정찰기 송골매 2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고 또 유인 정찰기 백두 그리고 금강 이것이 9.19 군사 합의상 비행 금지 구역을 넘어서 군사 분계선 근처까지 비행했다. 이게 맞불작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하든지 이번처럼 침공을 하든지 하면은 거기에 그 대응을 할 때가 있죠. 이것과 아주 유사한 대응이 일주일 전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뉴스는 북측 노동신문에서 먼저 알려온 건데 그것으로 이제 촉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12월 19일에 노동신문은 하루 전인 12월 18일에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급의 발사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게 아니다. 그거는 정찰위성 개발하고 관련된 중요한 시험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위성으로 촬영한 서울 위성사진, 인천항의 위성사진 이런 걸 공개한 겁니다. 그 해상도가 매우 낮고 흑백이었고 뭐 이렇게 보도가 되었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국토교통부가
12월 22일에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일보 12월 23일 보도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북한의 뿌연 용산 사진에 맞불.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의 국토위성 1호를 가지고 촬영한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 일대의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12월 23일 SBS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서울을 찍은 조악한 위성사진을 내놓은 뒤에 우리 국토부가 선명한 평양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그리고 나서 미사일 2발을 쏜 북한. 고화질의 컬러 평양사진에 발끈한 것인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봤던 그 당시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뭐냐?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위성의 사진 촬영 능력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우선 구글 어스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사진보다 더 정교한 그런 북한 평양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런 사진을 공개하고 자기네들이 위성이 우리 땅을 찍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북한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북한이고 바로 그런 핵탄두를 몇십 개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북한이 우리 영토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목적이 뭐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저 사진 저거 조잡하다. 수준이 낮다. 그럴 일이 아닌 겁니다. 미사일이 뭔가를 생각해 봅시다. 허구한 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하고 미사일을 바다에다가 쏴대니까 북한 미사일이 바다에 멀리 쏘기, 사선으로 쏘기 이래갖고 쏴서 바다에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면 안 되는 것이죠. 미사일은 그 자체의 파괴력도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생화학 무기, 핵탄두를 실어서 공격하는 그런 공격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대한민국이 북괴에게 침공을 당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데 실패하는 결국은 한 번 부딪혀서 쳐들어오는 적하고 대응을 했는데 우리가 패배해버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1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대응이 어떠했는가? 이게 또 언론에 아주 그냥 분명하게 다 소개가 됐습니다. 12월 26일 오전 10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은 개하고 놀고 있었다. DOG, 개하고 놀고 있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6일에 개를 데리고 대통령실에 출근을 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공무원, 그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무소, 이거를 뭐로 아는가? 개 놀이터로 아는가? 공원으로 아는가? 전에도 개 데리고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찍어 내보내더니 이 대통령실에
마누라를 데려오지를 않나, 개들을 데려오지를 않나, 이런 짓을 하는데 아직도 그거를 고치지 못했다. 아직도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자기가 해야 하는 임무를 모르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12월 26일은 월요일입니다. 모든 공무원의 통상 근무일입니다. 그런데 그 근무처에,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무소에 출근하면서 개를 데리고 출근을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떤 데서 이게 가능합니까? 법원에 판사가 재판정에 나가면서 개를 데리고 나가서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장에 가면서 개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또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침공을 하던 그 시간에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 비서관들하고 둘러앉아서 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의 개는 국민보다 서열이 높은 것이죠. 지금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개 소식을 언론사에 제공까지 했습니다. 보도해라. 그거 기껏 해봤자 개인데. 그리고 대한민국의 각 언론사는 북한 무인기가 침공을 한 12월 26일에 오후 5시경에 거의 일제히, 지금 찾아보면 거의 그때 그 송고 시간이 바로 그때로 나오죠. 개하고 윤석열 등의 사진을 실은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현장에서 12월 26일 오전 9시 50분에서 10시 사이에 촬영한 사진을, 그걸 같은 날 오후 5시경에 바로 그 사진과 개 뉴스, 이걸 내보낸 겁니다. 사진 설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 그리고 수석 비서관 등과 차를 마시고 있다. 개가 돌아다니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고, 뉴스 내용은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의 개 일정을 브리핑했다. 대통령실에 개가 있는 사진 여러 장을 제공했다.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이 개 사진을 내보냈다 하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실만의 권한이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을 침공했을 때 NSC 소집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 무인기가 침공을 한 12월 26일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지자체 누군가들하고 불러서 송년 만찬을 즐겼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었죠. 약속이 잡혔어도 당연히 취소했어야 하는 것이죠. 울산인가 어디 방문하기로 했을 때는 춥다고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영토가 침공을 당한 날, 더구나 그것도 우리 군이 패배한 날, 어디서 송년 만찬을 합니까? 바로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국 대통령실의 인식은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 개 풀어놓고 차를 즐긴 윤석열, 또 그런 사진을 내보내는
용산 대통령실. 이 대통령실이 왜 문제냐? 대통령과 관련한 사진 독점권을 대통령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못 찍지 않습니까? 밖에서.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오전 9시 50분에서 10시 사이에 촬영한 사진, 그러면 자기들 집에 꼭꼭 숨겨갖고 있든지 그거를 오후 5시경에 사진하고 개뉴스 실어서 언론사에 뿌린 겁니다. 안 주면 못 받는 사진을 받은 것이죠. 거기 써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제공. 거기에서 수석 비서관들이 차 마시면서 모두들 활짝 웃고 있습니다. 12월 26일에 울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오후 만찬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윤석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도대체 아무리 봐도 쓸 구석이 없다. 모두 다 바꾸겠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죽은 걸로 치겠다. 새로 태어나겠다. 이렇게라도 약속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다시 태어나겠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를 한다면 그거야. 지금은 그냥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더는 안 됩니다. 이미 밝혔듯이 용산 대통령실 해체해라. 용산 폐쇄하고 청와대로 되돌아가라. 이왕 청와대에 있는 거 다 쓰고 있으면서.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인적 조직은 전부 해체하고 새로 조직하는 수준으로 쇄신을 하라. 이거 시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김은혜 홍보수석 그리고 이재명 부대변인을 파면하십시오. 대통령실이 사진 독점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공무수행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는데 개사진이나 내보낸 이런 크나큰 일을 저지른 홍보수석 부대변인을 파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진 독점권을 포기하든지 자유롭게 기자들이 가서 사진 찍고 취재하고 하는 것을 허용하든지 그거 허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언론 통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앞으로 대통령실은 개사진 금지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김건희 사진도 금지입니다. 이 김건희 씨는 대한민국에서는 퍼스트 레이디라는 그 법적 지위가 없죠. 그냥 대통령의 아내입니다. 대통령이 아내 데리고 와서 공무수행하는 거 아니죠. 공무수행을 하는 장소에 김건희 씨는 드나들 수 없습니다. 언제 오느냐? 공무수행에 투입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다. 봉사를 한다. 대통령의 옆에 부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이 일반적인 공무수행을 할 때 부인이 있어야 할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손님 접대할 때 그럴 때 좀 있겠죠. 외국의 원수가 왔다. 부부 동반으로 오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김건희 씨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수행상 투입이 된 경우는 김건희 씨 사진을 내보내도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내보낼 때는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도 알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그때 대통령실이 내보내는 사진이며 뉴스며 하는 모든 정보는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법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김건희 씨의 바로 그 행사, 그 모습은 공무원 의제가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법을 위반했다라든지 하게 되면 바로 그걸 가지고 법적 책임 추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